네, 국내 금융시장이 블랙 먼데이를 마주했습니다. 네, 증시가 급락하면서 오늘 오후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돌파하며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네, 관련 소식들 최백은 건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때가 왔다. 예. 예.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 세계 주식시장들이요. 네. 이 풍부한 유동성 공급에 의해 가지고 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실물 경제를 반영하기보다는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저금리 속에서 네. 그 유동성이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는데 실물 경제하고 어떤 그 갭이 결국은 이제 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 조정의 필요로 어떤 하나의 계기가 필요했던 거죠. 네. 그 계기를 최근에 이제 몇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말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한 차례 인하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금리를 좀 이제 한 차례 인하가 아니라 원래 7월 말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시장에서는 한 0.5%포인트 정도까지 좀 기대를 했었어요. 예. 큰 폭의 인하를요.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0.25% 정도 내리면서 뭐냐면은 계속 인하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금융 완화로 방향을 틀기를 바랬는데 시장의 기대와 달리 그러니까는 금리의 계속적인 인하는 그러니까 좀 이제 불투명한 시그널을 주면서 네. 이제 실망을 시켰죠. 거기다가 이제 미중 이제 무역 갈등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알려진 변수예요. 알려진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이 좀 이제 이 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의구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속에서 그러한 이제 이 불안한 어떤 하나의 이 요인들이 불안한 심리들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는 나타난 몇 가지 요인들과 결합되면서 이제 그 방향을 이제 반대로 트는 이제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국제 금융 시장에 커다란 흐름하고 맞물려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된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제 금융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위안화가 지금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달러당 7위안인데 예. 7위안이 붕괴됐죠. 네. 7위안을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라든가 주가에 환율하고 또 그다음에 주가는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손이다 보니까는 밀접하게 관련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는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다른 시장 옆에 나라인 일본보다도 좀 큰 폭으로 좀 이제 떨어진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단 교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러한 한 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과의 갈등은 아주 네. 작은 하나의 그러니까는 요인에 불과한 것이고요. 일본 요인 가지고는 사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진행됐고 사실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오히려 그러니까는 삼성이나 우리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주가에 끌어올리는 데 도움도 주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아직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조치들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경우도 실행이 안 된 상황 속에서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보기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세계 금융시장에 기본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에 좀 주목을 해주길 바라고 투자자들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요인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요인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의 이제 그러니까는 유안화 가치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환율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유안화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거의 그러니까는 상관성이 한 90% 이상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예. 그럼 환율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원화로 바꿔가지고 주식 투자했다가 또 다시 팔아가지고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가지고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예요. 예.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가치가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같이 연동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주식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꿀 때 그만큼 그러니까 수익금을 덜 챙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외국인들은 더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해소를 하고 싶은 이런 동기를 갖게 되죠. 예. 그러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지금 급락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세계 금융시장의 요인이 지금 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세계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어떤 지금 심리적으로 터닝 포인트라고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는 지금 저는 이런 시점이 왔다고 보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 미국의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한 27,000선을 겨우 넘어섰다가 그게 사실은 지난해 거의 고점에서 조금 더 올라갔던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고점에 올라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더 이거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재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대한 건 달리 너무 실망스러운 어쨌든 간에 이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더 끌어올릴 힘이 그러니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랬을 때 거기에 다른 이제 나쁜 요인들이 가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반전시킬 때 심리적인 성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게 이제 급락할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가 이제 플래시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런 모습이다, 흐름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저는 해야 되는 근본적인 거군요. 건 그걸로 봐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럼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지금 당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들도 많고 예. 악재들도 꽤 많이 모여 있단 말이죠. 장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들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오늘 밤에 뉴욕에서 뉴욕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월요일 이제 주시장이 이제 개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모습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제 단기적으로는 상황 변화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간에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월가에서 만약에 주가가 폭락으로 나타난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주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는 사실 좋은 호재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불확실성만 계속 가세가 되고 있는 이런 네네. 상황이다 예.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취약해지고 있는 거죠. 취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과도하게 제가 볼 땐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마진선이 붕괴될 때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더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이 자산시장의 특성이에요. 예. 모두가 그러니까 팔기만 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종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은 예.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그러니까는 저는 주목해줄 것을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오늘 급락이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될까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 세계 금융시장의 요인이다 보니까는 네. 월가에서 특히 뭐냐 미국 연준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연준이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게 이제 그러니까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은 금리 추가 인하가 없다는 이런 시그널을 다시 그러니까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랬을 때 좀 이제 금융시장이 좀 이제 안도를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쭉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보니까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실물 경기가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괜찮았단 말이에요. 미국 경기가요. 네. 근데 미국 경기도 지금 빠르게 둔화되고 있어요. 성장률이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한 1%포인트 정도 떨어질 정도로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둔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내년은 좀 이제 개선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겠는가? 저는 거기에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한번 큰 폭의 조정 예. 국면으로 지금 저는 진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좀 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이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 조정 국면이 그러니까 만약에 크게 봤을 때는요. 네. 뭐 사실 그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지만은 힘들죠, 예. 힘들지만은 적어도 그러니까 3분기는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이제 관찰을 해야 될 것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3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세계 금융시라든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해소가 되느냐를 따라서 그 이후에 판단을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교수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금융당국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연준도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통화 정책의 전통적인 요인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이라든가 물가 같은 경우지만은 금융위기 이후에 추가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안정성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연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이 금융 완화 쪽으로 통화 완화 쪽으로 그러니까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연준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주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추가 인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데 속에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지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그 금리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 추가 인하라는 것은 열려 있는 부분이고요. 네. 열려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가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예. 그게 좀 이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보통 금리가 금융 경제가 이게 부동산으로 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네. 거시 건전성 규제로 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DTI라든가 LTV라든가 여신 규제라든가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뭐 그 이 분양가 상한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이제 그러한 조치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으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가지고 모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실물 경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 부분들을 금리 하나만 가지고 다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실물 시장과라든가 금융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네.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에 맞는 그러니까 대책으로서 거시 건전성인 규제 같은 경우를 보다도 이제 강화를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교수님 일본이라는 계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가 이번에 효과로 발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성장률 지금 이제 한국에서 2.2%로 인하했잖아요. 저는 지난해 연말부터요. 네. 올해 그러니까는 2% 방어하면 굉장히 선방하는 거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2.2%를 얘기한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추경을 사실 전제로 저는 그렇게 계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추경도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많은 부분이 한 1조 한 1,30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예. 그게 특히 이제 서민들 지원 부분이 많이 삭감됐어요. 근데 이제 서민들 지원이 가장 경기 부양하는 데는 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추경을 지금 정부가 원래 원한 대로 하더라도 0.1%포인트 정도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온다면은 원래 그러니까 이 일본 문제가 터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2% 방어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더 된다면은 국민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2차 추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2차 추경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왜 그러냐면요.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돈이 필요로 예.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공급이 안 되어져요.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분야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재정의 어떤 효과가 더 이제 그러니까 재정에 훨씬 더 그러니까는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그런 점에서 2차 추경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럼 그 추경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추경은 건가요? 제가 원래 작년에 연말에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기 둔화가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 문제 부각되기 전에요. 그런 요인들이 부각되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는 2015년 수준으로 수출액이 줄어들고 네. 2015년하고 차이점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최소한 2015년도에 GDP 대비 0.5%였어요. 추경이요. 그게 이제 13조 정도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18조 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된 게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에서 그것도 삭감되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러니까는 정작 추경만 해당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뭐 3조 원대로 줄어들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생각 같은 한 15조 원 이상의 그러니까 추경이 더 추가로 필요한 거죠.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요. 그게 근데- 실제로 가능할지.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정치권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안 돼서 그렇지. 네네. 그 정도 증가하더라도 국가 재정 건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지금요.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최백원 교수와 함께 금융시장 움직임 그리고 2차 추경에 대한 의견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들었습니다.